이렇게 사진도 찍어주시고. 난 누구 찍으라고 얘기 안 했어. 진짜 승리하자고 그랬지.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렌타인스데이의 가정을 이렇게 용감하게 참석해 주신 진보계의 대표 인사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어제 그 제네바에 있는 WHO에서는 한국의 젊은 의사들을 초빙해서 어떻게 이 어려운 감염병을 완치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자문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일주일 전 우리 봉준호 감독이 그 기생충이 아카데미 상을 휩쓴 데 이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 그 재난 속에서도 젊은이들의 힘이 우뚝 그 세계에 빛나고 있는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4월 이후에 한국 정치는 어때야 되느냐를 오늘 진지하게 여러분과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방청객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도 그렇고 또 패널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서도 매우 뜨겁게 토론 벌여주시고 뜨겁게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한미평화연구소 우리 차종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한반도가 돼야 되겠다. 다름을 인정하는 남남 갈등, 이것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친북파다 친남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역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평화 통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름을 인정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우리 시민 단체와 연대해서 앞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저희들 토론회도 저희들 후원하고 해서 여기에 우리 평통 회장단과 우리 간사님들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민주평통 여기 계신 10여 개 단체 여러분 행사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주제가 주어졌는데 어쨌든 우리가 전체적인 큰 제목은요. 왜 진보 평화 세력이어야 하나? 우리가 한반도의 여러 가지 위기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또 모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견디고 이번 4.15 총선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화 진보 세력이 다시금 다수의 위치 그리고 모든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토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본래 저희가 아까도 일부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본래 이것은 진보 보수 간의 토론회로 준비되었던 건데요. 보수 측에서 이분들의 명망을 듣고 다 꼬리를 내리시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진보끼리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진보는 다 똑같은 소리 아니냐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시고 굉장히 오늘 토론회가 루즈할 것이다라고 지레짐작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 네 분을 다 잘 아는데 전부들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결 다른 것에 또 진보의 묘미를 느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번 4.15 총선 내일 또 우리가 재외 유권자 등록 마감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4.15 총선의 성격과 방향 우리 뭐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지만 보통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선거 국회의원 선거는 정권 심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워낙 그 소위 말하는 제1야당이 죽을 쓰는 관계로 지금은 야권 심판이라고 하는 총선에서 처음 제기되는 그런 이슈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집권 세력에 대한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의 그 공격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러면 어쨌든 이번 4.15 총선은 어떻게 여러분들 규정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될지. 안녕하세요. 이남이라고 합니다. 뭐 처음서부터 김 빼는 것 같지만 뭐 별로 아는 것도 없고 뭐 전공도 전혀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앉게 돼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만은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하게 된 게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내용이 별로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나면 할 게 없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총선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데요. 승리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못다한 숙제를 해 가기 위한 우리가 모멘텀을 놓지 않기 위해서 이미 해방 공간에 1940년대, 50년대, 60년대에 해결됐어야 될 역사적 과제가 아직까지도 전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지속되어 온 이 상황이 이제 참 우연히 적군의 도움으로 촛불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모멘텀을 찾았는데 자칫하면 이 모멘텀이 다시 사라질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걸 해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절박한 입장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조금 길게 얘기하자면 저는 자연과학 전공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뇌과학을 전공하는 사람인데요. 이 뇌과학 연구자들 중에서 재미있는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뭐냐면 보수적인 사람들과 진보적인 사람들이 어떤 생물학적 특성을 보이나 이런 거예요. 근데 자연과학을 좀 인문학으로 약간 번역을 해서 얘기를 하자면 보수적인 사람들이 관심을 주로 갖는 건 어떤 거냐면 imminency, 지금 당장의 이익입니다. 당장의 이익.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반면에 진보적인 사람들은 당장보다는 좀 장기적인 이익에 더 관심을 갖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 이거를 조금 이제 기준을 돌린다면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익에 관심을 갖는 특성이 있다면 진보적인 사람들은 발음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이 총선이 보수와 진보의 대결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민족의 장래라는 장기적인 관점은 뒤로 미루자라는 그런 세력이 득세를 하는가, 또는 옳은 것보다는 일단 어떻게 해서든지 배불리고 보자 이런 세력이 득세를 하는가, 아니면 지금 당장보다도 멀리 봐서 우리 5,000년 역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아닙니까? 우리 한반도 조국인데 이 어떤 장기적이고 역사적인 번영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신, 이것이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다질 수 있는가. 그리고 이익도 중요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다라는 이 가치를 우리 사람들, 백성들, 우리 사람들 사이에 뿌리내리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가. 이런 면에 있어서 중요한 선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역시 우리 또 뇌과학적 입장에서 진보와 보수의 뇌질 구조를 그야말로 분석해 주셨는데요. 최 목사님 준비되셨어요? 예. 이해찬 민주당 대표께서 작년 총괄 의원 논찬에서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2번 이상은 집권을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또 이어가셨는데, 저는 그걸 이제 뉴스를 통해서도 듣고 또 이제 인터넷 자막을 통해서도 자세하게 그걸 이제 파악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 물론 우리가 총선이고 대선이고 극우 세력들, 우리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세력들한테 우리가 표를 주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는 상황이고, 저 역시도 해외 교포지만 지금의 여당에 우호적이고 표를 주고 싶어요. 물론 시민권자라서 투표는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마음이 언짢은 거는 뭐냐면, 빈말이라도 의원 논찬이고 하니까 물론 집권을 하는 게, 집권당이니까 계속 집권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통일은 언제 하고 맨날 집권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규라든지 당령, 여러 가지 이제 당의 그런 논조 같은 것도 그냥 형식적인 통일 말고 실질적으로 당 차원에서 통일을 지향하고 실질적으로 정치력이 규합이 돼서
통일을 지향할 수 있는 모든 내각을 통일을 위해서 내각의 강요가 조직이 되고 뭔가 이런 통일 지향적인 집권당이 되면 좋으련만 계속해서 어떤 뭐 우리가 분단된 상태에서 집권만 하다 끝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떤 뭐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뭐하지만 민중당이라든지 뭐 환수복지당, 그 민중민주당이라든지 이런 당들을 보면 군소정당이고 또 민중민주당은 뭐 정당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정치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제 정당의 형식을 취했지만 그런 당들을 보면 굉장히 남과 북의 민족 공조가 당원에 딱 들어가 있고 통일을 구체적으로 자주적인 통일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게 들어가 있어서 저는 뭐 여를 찍냐 야를 찍냐 이런 차원보다는 정말 남과 북의 민족 공조를 지향하고 통일을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정당에 우리가 지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쉽게 들었습니다. 예, 우리가 아까 주어진 질문은 1번, 2번이 4.15 총선의 성격과 방향을 규정하는 것이고 2번이 진보 세력이 승리해야 할 이유인데 지금 패널들의 말씀이 다 두 가지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1번이 좀 토론거리는 아니죠. 여기 혹시 그 정권 심판을 위해서 의견을 내실 분들은 안 계시죠? 왜 이내훈 대표님의 손이 자꾸 혹시 정권 심판을 다 이게 이제 보수 야당 그동안에 그 한국 사회를 보수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로 극우적인 지형을 끌고 왔던 그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점에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토론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1, 2번이 함께 섞여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최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거는 잠깐 접어두고 일단 저를 기준으로 오른편에 있는 두 분의 말씀을 한번 1, 2번을 종합한 말씀을 듣고 최 목사님이 던진 질문을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린다리 선생님. 예. 여러분 이런 말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통령 하나만 바뀌었을 뿐인데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대통령 하나만 바뀐 건 아니죠. 강요도 바뀌었고 국회의원도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아직도 우리가 바라는 거에는 좀 많이 부족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통령 하나만 바뀌었을 뿐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박근혜를 탄핵시킬 때 저희도 미국에서도 LA에서도 같이 촛불을 들으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탄핵만 외쳤던 것은 아니거든요. 적폐청산도 외쳤고 적폐청산에는 사법개혁 그리고 검찰개혁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주 정권의 편파적이었던 언론개혁도 포함이 돼 있었고 또 재벌개혁 그리고 정경 유착하는 거 최순실하고 박근혜하고 그 재벌 기업들하고 유착이 많이 됐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촛불을 들었지 박근혜 탄핵만 시키려고 우리가 촛불을 들었던 거가 아닌데 사실 지금 정권 교체된 지가 지금 3년이 다 돼가나요? 진보 측 분들의 그 마음에는 아마 많이 흡족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 마음에도 좀 흡족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그렇다고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랑 똑같다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시는 진보 분들도 계신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외쳤던 것이 지난 2년 반, 3년 동안에 이렇게 다 한꺼번에 안 이루어지고 그 우리가 원하는 속도대로 안 되니까 좀 답답한 마음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 예를 들으면 이번 주에 좀 많이 큰 빅 이슈가 됐던 그 경향신문의 그 임밀이라는 고려대 연구교수가 칼럼을 하셨죠. 적으셨는데 그 뭐 길은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고 민주당만 빼고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분노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걸 조금 긍정적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언론 개혁을 하려고 했었고 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외쳤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했지만 이게 저는 변화하고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지금 뭐 고발을 했다가 취하하기는 했지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변화하고 있는 거를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4.15 총선의 성격과 방향 그런 것까지는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못다
우리가 그 촛불 집회를 하고 촛불을 들을 때 하려고 했었던 거, 지금 제가 열거한 것들, 그 적폐청산을 하나하나 다 하는 그 시작이 오히려 그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이번 총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 박사님 전체 개괄적인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린다 씨. 저는 일단 좀 원론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정치 참여, 특히 투표 행위는 그 자체로 소중하고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반드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투표 행위에 동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의민주주의, 우리가 투표로 우리들의 국민들의 대표를 뽑는 대의민주주의가 그 자체로 소중할 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른 형태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2016년, 17년에 다 같이 참여하고 또 보았던, 목도했던 그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서의 촛불혁명, 그 다음에 뭐 더 나아가서는 여러 사회 변혁,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대의민주주의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대의민주주의가 조금 더 제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출발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화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은 어렵게 싸웠던 그런 개혁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후퇴하고 뒷걸음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기본적으로 허물어뜨릴 수 없는 그런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번 총선이 중요한 이유는 이 다음 대선과 직접적으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하지 못한다면 아직 이제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이 빨리 시작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레임덕이 시작되면 지금까지 그나마 지금 눈치만 보고 있었던 그 적폐 세력들이 다시 준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의미가 4.15 총선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이 선거를 승리로 좀 이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께서 다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의 이제 개혁이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검찰개혁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들 느끼셨겠지만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분 이거 하나 하는데 전 국민적인 모든 이슈에 블랙홀이 돼가지고 이거 제대로 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셨다시피 검찰개혁, 사법개혁 굉장히 문제. 요즘에 대법원 판결이나 보시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제 절친들이 지금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검찰개혁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할 일이 많습니다. 언론개혁, 재벌개혁 이제 시작이고요. 우리 제도 이루어낸 게 하나도 없는데 이번 총선 다음 대선 때까지 이기지 못한다면 이거 허물어지고 후퇴하기는 진짜 순식간입니다.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때 다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때까지 우리가 다 모두 발언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다 이제 결론적으로는 다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총선은 중요하고 총선에서 진보 세력이 다수당을 차지해서 지금까지 미진했던 진보 세력 내에서조차 여러 가지 불만이 제기되었던 그런 개혁들을 완수하고 그래야만 또 차기 대선에서 진보 후보가 집권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여망을 담아서 분석들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한 번씩 다 하셨으니까 좀 자유롭게 조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방향과는 다르게 그러면 진보 세력이라 하면 아까 최 목사님 먼저 굉장히 좋은 이슈를 제기해 주셨는데 진보 세력이라 하면 지금 한국에서 제1여당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밖에 통일을 지향하는 세력들 혹은 계급의 문제 삼는 세력들 이들과 함께 어떻게 연대해 나가야 되는지 뭐 거기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최 목사님 먼저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해법도 제시해야죠.
이낙연 전 총리께서 재임 시절인가요? 그 베트남에 가서 호치민 주석 묘소를 참배하면서 방명록에 그 방명록 글을 쓴 거를 지금 굉장히 카톡에 이 극우 보수 세력들 그런 분들이 지금 그 악용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 주석이라는 말이 호치민 주석에 대해서 주석님을 뭐 존경하고 따릅니다, 뭐 존경합니다 이런 말을 썼는데 그걸 김일성 주석에게 그 평양을 방문해서 쓴 것처럼 지금 그렇게 이제 보수 세력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김경희가 이제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이제 다시 재등장한 걸 가지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전문적인 교수마저도 또 탈북자들이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기존 김경희가 자살했다, 타살당했다, 숙청당했다, 처형당했다라고 말했던 것을 번복하기가 곤란하니까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대역이 있는 것처럼 김경희의 대역도 있어서 저 사람은 김경희가 아니고 김경희의 대역이라고 그렇게 유튜브로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왜 말씀을 드린가 하면 현재 보수 세력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거의 반공 프레임에 반북 반공 프레임에 갇혀서 지금 이렇게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그분들을 지지하는 분들이 좀 그런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런 가장 이제 현상에서 가장 우리에게 지금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정광훈 목사 현상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지금 이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와닿는 실시간 뉴스로 지금 계속 새로운 뉴스들이 뜨고 있습니다. 이제 정광훈 목사라고 하는 분도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빨갱이고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보수 세력은 결집을 해서 이번에 문재인을 끌어내고 표로 이겨서 여의도를 장악하자 이런 건데 이런 거에 거의 기독교 보수 세력들 또 진보는 아니더라도 거의 준 진보라고 하는 분들조차도 거기에 동화돼 가지고 따르고 추종하는 모습들을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는데 저는 사실은 그런 걸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과연 이 한국의 보수 세력들이 저렇게 정광훈 목사를 지지하고 따르고 저렇게 하는 많은 그 현상이 과연 옳은 것이냐. 제도권 정치인들도 거리를 두고 있기도 하지만 또 그를 악용하고 활용하면서 같이 이제 스텝을 맞추면서 뭔가 자기들의 표심으로 연결하려고 고심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직도 한국의 보수 세력은 우리가 보수 세력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어떤 극우적인 현상에 머물러 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자유한국당 같은 그런 정당은 그냥 역적패당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더 이상 얘기를 하고 싶을 그런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그 아멘으로 응답해야 되나요? 목사님 말씀하신. 아멘. 지금 저기 사회자께서 물어보신 게 진보가 어떻게 연대를 할 수가 있는가 또는 연대를 해야 하는가 이런 소위 말하는 잠깐만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그 지금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세력이 다른 뭐 정의당이나 혹은 민중당은 예전에 그 우리 통합진보당이 있을 때 갈려져 나왔던 그룹들 중에 일부 세력이죠. 그런 분들이 있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한국에 사회당도 있고 노동당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진보 세력들을 어떻게 견인해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그들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말씀을 부탁드린 겁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다음은 우리 안 박사님이 이것도 그래도 정치학 한 분 안 박사밖에 안 계시니까 먼저 말씀하시죠. 네. 예. 그 우리 그 늘 듣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근데 뭐 지금 자금의 한국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은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들도 하지만
사실은 그게 당연하고 아주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진보가 분열로 망하는 게.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진보라는 사람들은 가치지향적이고 조그마한 의견의 차이에 대해서 사실은 좀 신경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세로토닌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울증에 잘 걸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동물 실험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보적인 그 정치적 오리엔테이션을 갖게 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진보 내에서 의견의 차이로 말미암아 분열이 되는 것이 그렇게 뭐 드문 현상이 아니고 흔히 발견되는데, 과연 작금의 한국의 한반도의 역사가 이런 어떤 이념 투쟁과 가치 투쟁과 그로 말미암은 세력의 분열, 지금 아까 우리 린달리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향신문에서 나타나는 뭐 이런 그런 거를 용인해도 될 만큼의 여유가 있는 상황인가, 한국이. 우리가 그걸 이제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안태영 선생님 먼저 얘기하신 다음에 해도 되겠지만 한 가지만 좀 덧붙이고 싶은 생각은 뭐냐면, 우리 진보가 있게 되는 거는 사실은 간단하게 말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입니다. 커머너스 딜레마라는 게 있어요. 이런 말씀, 그러니까 어떤 그 한 공동체가 잘 살기 위해서 일정 땅을 모든 사람들이 소를 데리고 와서 풀을 뜯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당한 그 자제심을 발휘를 해가지고 우리 소가 조금 먹고 옆집 소도 좀 먹고 뭐 이렇게 해서 공평하게 하면은 그게 아주 잘 아름답게 운영이 될 텐데, 인간의 탐욕이라는 게 그렇지 못해서 우리 소가 조금이라도 더 먹어야지. 그리고 내 소가 먹은 것보다 제 소가 먹은 게 더 많아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 한 공동체가 마련하고 있는 공동의 자산이라는 게 고갈되어 버리고 공동체가 망한다. 이제 이게 그 우리 인간이 숙명적으로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그 저주받은 본질 같은 거라는 건데, 이게 더 잘 구현될 수 있는 그 집단들이 또는 생물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얘기냐? 상당히 그 뒷받침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사실 진보나 보수나 이런 그 용어가 적용되기 적합치 않은 면이 많이 있는데, 우리 그 소위 그냥 우리가 편하게 말해서 우리 편이라고 하는 사람들, 평화를 지향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꿈꾸고 그다음에 발음을 지향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회의 주류 정신으로 자리 잡아야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커머너스 딜레마에서 묘사했던 그런 상황을 좀 더 뒤로 미룰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 봐서 더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말씀 하나 추가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한 박사 드시죠. 네. 보수와 진보의 원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생각한다면, 보수는 어떤 기존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세력, 정치 세력이고, 진보는 이제 사회 개혁을 바라는 정치 세력인데, 역사적으로 이제 그 보수적 가치라는 게 대부분 이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옹호하는 게 보수적 가치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개념들이 정의, 공정,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민족주의 같은 거. 근데 지금 한국의 보수라고 생각되는 그런 집단이나 세력이 정의나 공정, 자유경쟁, 내지는 민족주의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작년에 지소미아, 보수가 들고 일어나야죠. 그 다음에 미국과 관련해서 전작권, 이거 보수가 들고 일어나야죠. 왜 아직까지 우리는 군사주권이 없느냐.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불리는 집단들이 이런 개념과 가치에 대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이제 보수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제 보수를 찾기가 힘들다는 그런 말씀이 이제 우리 여러분들 말씀이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총선도 진보와 보수와의 그런 대결 구도가 아닙니다. 무슨 우리가 진보적 의제하고 보수적인 의제를 가지고 싸웁니까? 이거는요, 진보의 보수의 구도가 아니라 적폐청산,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근대화, 정치 제도화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그런 적폐청산, 근데 적폐청산을 반대하고 적폐를 유지하려는 세력과 사회개혁을 이루기 위한 어떤 상식과 원칙의 그런 공정정의 이런 걸 이루자, 이런 구도라고 봐야 되고요. 이런 그 총선을 통해서 이 말도 안 되는 보수도 아닌 보수 집단들, 적폐 세력들이 청산이 될 때, 그때 가야만 한국 사회에서 진정으로 보수 진보 대립 구도, 거기에 어떤 대선 총선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의견을 종합해 보면 종합이 안 되죠. 일단 우리 최재형 목사님은 어쨌든 통일 세력이 빨리 현실 정치권 안에서 통일 세력이라면 우리 모두 다 통일을 지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강 정책이나 이런 데 있어서 보다 더 북한과의 대화 또 북한 체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현재 집권 여당과 좀 결을 달리하는 분들의 소리가 아직은 있는 거죠. 그분들을 옹호하고 싶어서 했고 또 우리 이남희 교수나 우리 안태영 박사는 아까 여유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우리 안태영 박사 시간이라는 말을 해줬죠. 아직은 우리가 그렇게 정말 사전적인 의미의 이상적인 의미의 진보 보수의 대립 혹은 그들끼리의 토론 그리고 거기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런 준비가 돼 있지 않다. 그러기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여유가 필요하다. 그 전에 우리가 청산해야 될 적폐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으로 이제 두 분의 의견이 종합됐는데요. 마지막 그러면은 결론을 윤다리 선생님께서 한번. 네, 저는 결론은 아니고 지금 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걸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 지금 자한당이라든지 뭐 대한애국당이라든지 이런 단체가 아니죠. 정당을 언론이나 아니면 한국에 사시는 분 또 이분 저희들까지도 계속 보수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보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수가 아니고 제가 제 자신을 표현할 때 사람들이 저보고 이번에도 패널로 나오라고 할 때 진보로서 나오라고 했는데 저는 진보가 아니라고 말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보면 이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진보세요. 그러면 저는 약간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 비하면 저는 보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보수는 현재 지금 한국에서는 한 중도 보수, 합리적 보수가 오히려 민주당이 보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 정도 결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진보 단체분들이나 아니면 통일 단체분들하고 제가 같이 일을 할 때 제가 계속 진보를 아니라고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고 지금 목사님이 그 질문하신 것처럼 민주당과 또 다른 정당들 말씀하셨잖아요. 노동당이라든지 뭐 녹색당이나 다른 정당들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진보 정당이죠.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보수 정당이고 그래서 진보는 사전적 의미를 따지면 앞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진보하는 거잖아요. 그 보수는 가치를 보호하고 지켜나가는 것이니까 이 진보와 보수가 잘 어울려져서 살아간다면 그게 합리적인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한당이나 대한애국당 이런 건 정당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번에 총선 때 진짜 몰아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뭐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들 이제 지금 다 들으셨다시피 결이 많이 다르죠. 진보라고 다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결이 많이 다릅니다. 좀 잘 그 다른 결들을 끄집어내서 잘 캐치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다음은 세 번째로 한번 그러면 아까 보수 세력이 나왔는데 한국의 보수가 과연 있는가 존재하는가 좀 린다리 선생님께서 조금 앞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한국의 그 소위 말하는 자한당으로 대변되는 세력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거리의 정치는 물론 우리도 거리의 정치를 통해서 박근혜 탄핵을 만들어냈지만 그들이 하는 거리의 정치는 아까 최 목사님도 약간 말씀하셨지만 극우 개신교도들하고 이렇게 속된 말로 짬짬이가 된 아주 독특한 형태의 거리의 정치인데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과연 보수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건 극우 세력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한국 보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최재형 목사님부터 그럼 한국 보수 세력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고 어디에 문제가 있고 그들을 어떻게 퇴출시킬 것인가? 아주 그냥 문제 한꺼번에. 이게 사회자의 좋은 점이 그겁니다. 나는 모르는 거를 남들한테 부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럽의 보수와 진보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보수와 진보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유럽의 보수라고 하면 그 이념적인 기초가 일단은 민족과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외국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게 바로 유럽의 보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의 보수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수라고 하는 그 세력들은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반공주의에 굉장히 기초를 하고 굉장히 반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친미 친일 성향이 강하다 하는 그런 특색이 있고 어떤 군사적으로 한미동맹, 한미일 동맹을 굉장히 앞세우고 또 세계화를 지향하는 이런 그 보수 극우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방이 되고 나서 북에는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에 압제를 당하고 일제 강점기를 고통을 당해서 또 김일성 그 혁명 세력, 반일 항일 세력에 의해서 북에는 올바른 정부를 한번 그럼 우리나라에 세워보자 해서 북의 정부가 북에는 그런 이제 친일 친미 외세를 배격한 정말 자주와 주권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를 수립을 했고 반면 남쪽에는 이제 36년 동안 집권을 하고 탄압을 했던 일제가 물러가자마자 그 중앙청에 일장기가 내려오고 태극기가 올라간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기에 성조기가 올라갔고 그 흑백 텔레비전 보면 기가 막혀요. 삭가 쓴 노인분들하고 쪽진 우리 어머니들이 한 300명 정도 모여가지고 성조기가 올라갈 때 막 박수치고 있는 흑백 자료사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고 해도 우리도 그 자리에서 박수를 치는 그런 성향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미 군정이 실시되고 미 군정이 끝나고 나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미군은 군정 통치를 완전히 끄는 게 아니라 바로 미 군사 고문단이라고 하는 제도를 세워서 계속해서 미 군정이 끝나고 나서도 이승만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도 군정 통치를 계속하면서 거기에 최초로 생겨난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1948년, 49년에. 그리고 그 국가보안법의 최초 희생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회 뿌락지 사건에 연루된 그런 국회의원들이 바로 거기 이제 연루돼서 피해를 입었죠. 아무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때 당시 미국이 군정을 실시할 때는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역사 상식이지만 그래도 제가 리바이벌 하는 건 용서하시고요. 또 모르는 분도 계시고 다른 시각에서 또 접근하는 거니까요. 제가 그런 상황에서 미 군정이 새로운 우리 조선인을 공무원이나 또 관료들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친일 행각을 했던 친일파들을 그대로 고용을 해서 그들이 경찰이 되고 고고 관료가 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시작돼서 그게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그때만 해도 군 장성들이나 모든 군 고위 관료들이 다 친일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미 군정 시대가 도래하고 나서부터는 새로운 이제 군부가 생겼는데 바로 그게 바로 신군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전두환 세력. 미국이 자기들이 직접 군인 장교들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한국 땅에서 미국이 직접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신군부 세력이 돼서 이 전두환 세력이 그 후로 이렇게 집권을 하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일제 36년 또 미국의 영향력이 있는 75년 이렇게 해가지고 111년째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제 36년 뭐 미제 압제라고 말하면 또 여기 극단적인 표현이니까 아무튼 우리가 미국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런 외세를 배격하지 않고 남과 북이 민족 공조를 하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정치 또 좋은 정당을 우리가 선택을 해도 과연 그것이 얼마나 우리 통일에 도움이 되고 통일에 기여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두 수레바퀴 여와 야 거대 여와 야 이런 구도보다는 정말 군소정당이라고 해도 올바른 자주와 주권을 통일을 지향하는 정당에 우리가 많이 표를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자유한국당과 또 정광훈 그룹이 지금 세우는 이런 신설 정당 같은 정당들은 물론 나름대로 득표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이렇게 제 예상으로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세력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저는 오히려 정광훈 세력들이나 자한당의 현재의 모습이 오히려 우리 진보를 나름대로 결집시킨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여겨져서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목사님이 아무래도 목사님이시라 그 아멘을 유도하는 발언. 아멘. 자, 이 교수님. 예. 저기 뭐 오르신 말씀인데 한마디만 좀 더 하고 싶은 게요. 한국 보수 세력이 진짜 반공입니까? 그것도 좋은 질문이네요. 한국 보수 세력이 반공에 반공이냐 기초하고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던지는 질문은 한국 보수 세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진짜 이념과 가치에 충실한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이 과연 공산주의라는 것이 너무나 악마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 이걸 물리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겠다라는 그런 가치지향적인 사람들이냐?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25 당시에 조선일보에서 김일성 추석 만세 쓰잖아요. 박정희는 여순반란 사건 때 그 남도당 당원이었었죠. 제가 보는 보수는, 한국의 그 보수라고 불리는 그 집단은 쉽게 말해서 돈만 된다면, 이익만 된다면 어떤 가치든 어떤 이념이든 채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여지고, 제가 그렇게 드리는 말씀의 근거는 뭐냐면 이들의 출신이 반민족 우리 일제강점기 때 반민족 민족 반역자들이었다라는 건 너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해방되고 난 다음에 너무나 운 좋게 이제 미국의 비호 속에서 분단을 이용하고, 이 분단이라는 비극적 상황에 기생해서 번창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성장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이 목표는 뭐냐?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는데, 살아나서 헤게모니까지 잡게 됐는데, 이 잡은 헤게모니를 놓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계속 극대화시켜가면서 생존이 문제인 거예요. 생존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까 그 사회자께서 던진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세력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 여러 가지 그 방법들과 방안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런 면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남한 사회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레드 컴플렉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 빨갱이 얘기만 나오면은 모두가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그 어느 누구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없는, 요만큼만 얘기해도 너는 그 북한을 미워하는 거냐, 너는 빨갱이냐, 공산주의냐, 종북이냐, 이런 말들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말들은 한 사람에게 어떤 그 스칼렛 레더가 돼가지고 영원히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그런 작용들을 해왔어요.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생 그걸로 고통받아 오셨죠. 그렇지만 이제는 좀 더 대담하고 솔직한 담론이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그 학교에 있는 제 그 친구 교수랑 한번 얘기를 하다가, 야, 네가 생각을 해봐라. 해방이 됐는데 45년에 해방이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막 그 남한에서 양민학살이 일어나. 너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막 대량 학살이 제주도에서, 대구에서, 거창에서, 여수에서 일어나.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조국에 귀국을 했는데 독립운동가 잡으러 다니던 형사놈이, 노독설이라는 놈이 따귀를 쳐올려. 이런 상황에서 네가 김일성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었겠냐?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당장 하는 말이, 너 지금 북한 미워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다시 한번 던지는 화두는 뭐냐면, 저 스스로도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셀프 검열을 해왔습니다. 제가 하는 발언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는 좀 더 담대해져야 될 때가 되지 않을까. 그 소위 진보 지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를 보다 더 솔직하고 약간은 덜 검열된 상태로 그 담론들을 생산해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말을 던지고 싶습니다. 네. 그 지금 아멘 저 혼자 하신 분이 늘 비슷한 말씀 해오셨거든요.
지금의 한국의 보수 세력은 누가 와도 만세 부를 거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이념 지향적이어서 반공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권력 지향, 아니 권력 예속적이라 그래야 되겠죠.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잘 구가할 줄 모르고 누군가에 의해서 끊임없이 예속되고 그 편에 섰을 때 내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그 한 가지 또 문제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세력 내에서조차 사실은 북한을 보는 그 잣대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사실은 우리 최 목사님에서부터 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다양할 거라고요. 또 용기 있게 빨간 옷을 입고 나온 우리 린다리 씨까지 스스로 빨갱이라고 커밍아웃하는 것처럼 빨간 옷을 입고 나오셨는데 하여튼 우리가 아주 다양한데요. 그러면 자꾸 우리 최 목사님이 큐시트를 미리 컨닝을 하셨는데 자꾸 앞서가시는데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북한 체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한국의 진보 세력의 대북관 혹은 통일 이런 것들과 어떻게 연동될 수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정말 레드 컴플렉스를 벗어야 된다는 원론적인 데는 동의하지만 북한 체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또 같은 진보 세력 내에서조차 아주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런 문제를 한번 북한 체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 통일에 도움이 되고 또 진보 세력이 그런 대북관을 어떤 대북관을 가져야만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고 또 집권 세력이 될 수 있는지 그것으로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태영 박사께서 한번 그 문제를 한번 언급해 주시죠. 예. 네. 이번 총선과 우리가 다음에 맞이해야 할 대선이 또 왜 중요하냐? 우리가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사회 개혁을 완수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성도 있지만 한반도 전체를 본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제가 이명박근혜 정부를 계속 이야기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 역사에서 이제 배울 수 있다면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때와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두 차례에 걸쳐서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고 여러 차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대표적인 게 뭐 그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등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들어오면서 일단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표 자체가 황당했죠. 이명박 정부는 기억들 하시겠지만 비핵 개방 3천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북한한테 선제적인 요구를 하는 거죠.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체제 개방까지 하면 그때 우리가 너희를 도와서 뭐 국민소득 3,000불 달러를 이루는 데 도와주겠다. 이거는 선무장 해제 후 보상식의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러한 인식선상에서 결국은 금강산 관광 막고 오이사 조치가 나왔었고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박근혜 정부가 처음에는 한반도 이제 신뢰 프로세스를 들고 나왔지만 그게 이제 그 정권이 인수되고 이제 하는 과정에서부터 좀 이제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때 이대 최대석 교수도 이제 이렇게 바뀌고 하면서 그 처음에 이야기했던 데는 이제 다 없어지고 그런 거에서 바뀌어가지고 나중에는 무슨 이제 통일 대박론, 그것도 흡수 통일론에 기반한 통일 대박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분노하는 거는 이제 개성공단 폐쇄. 2016년 2월에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데 그때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거든요. 개성공단 폐쇄는 그 당시에 통일부 관계자들도 몰랐던 내용입니다. 개성공단을 그 당시에 핵실험에 대해서 대응 정책을 내놓고자 했다면 잠정 중단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는데 밑도 끝도 없이 폐쇄되는 바람에 아직도 그 여파로 개성공단 재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지금 한반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요. 우리 지금 북한의 핵 문제와 한반도 비핵화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와 같은 지금 뭐 자한당 지금 무슨 통합 외우기 미신당이라고 그러면 좀 외우기가 쉽다고 그러더라고요. 미래 무슨 신당 그래가지고 미신당 그쪽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미신당이라고 그러면 근데 미래 신당 이런 사람들이 자칫 정권을 맡긴다면 이제까지 어렵사리 쌓아왔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물거품이 되고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다시 한반도에 굉장히 군사적 위기
그다음에 전쟁 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위해서라도요 이번 총선과 대선이 중요하고요. 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안 박사님 말씀은 일단 북한 체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일단 차치하고 일단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프로세스가 성공하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제가 한마디만. 예, 하십시오. 예, 제가 지난 20여 년간 너무나 존경해온 그 우리 차정환 박사님 오늘 말씀하실 때 다름을 인정하고 통일은 나중, 일단 평화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평화하다 보면 통일은 나중에 올 수도 있고 예, 너무나 그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이겁니다. 그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준다고 그런 말씀하셨죠? 원래 파울로 코엘호의 말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준다니까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종교적 비종교적인 사람입니다만은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기도,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식으로 표현하면 우주에 간절히 구하는 거. 정말 간절히 이번 그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을 원하고 기원하고 노력하고 그런 과정에서 아까 그 논의됐던 문제 중에 하나로 돌아가면 작은 차이를 극복한 공격의 당분간의 자제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경향신문에 나왔던 민주당만 빼고 다 찍어라 그러면 자한당 찍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예. 저를 보고 말씀. 아니. 가장 짙게 생긴 분인가요? 그리고 그 한때 그 정말 한국 농객의 대표 중에 하나였던 진중권 씨도 자한당만 아니 민주당만 빼고 다 찍어라. 그럼 자한당 찍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성찰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까 다름과 틀림을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라고 우리 차정환 박사님께서 누누이 강조를 하셨는데 그 약간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큰 누를 저지른다면 그게 결국 역사의 죄로 남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절박한 마음입니다. 우리 최 목사님께 마이크 넘기기 전에 먼저 린다리 선생님 혹시라도. 저도 아까 차종환 박사님께서 그 환영사 해주실 때 다름을 인정 그 말이 너무 좋아서 여기 막 밑줄 짝짝 끄고 해놨거든요. 근데 서로를 진짜 다른 걸 인정을 해줘야지 그 다음번 스텝으로 가고 대화가 가능할 것 같아요. 만약 역지사지라고 하냐, 입장 바꿔 생각하는 거를. 입장 바꿔 생각해서 북에서 우리 보고 뭐 체제를 바꾸라고 하면 우리 안 바꿀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쪽도 70여 년간 그 체제를 유지해 왔고 그 살고 있는데 우리가 바꾸라고 한다고 바꾸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게 언젠가는 조금씩 한 발자국씩 앞으로 가다 보면 언젠가는 완전한 통일도 되고 하겠지만 지금은 서로를 다름을 인정해 주면서 대화를 할 때 통일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 목사님 외로우시죠? 나도 훌륭한 관점들이시고요. 예, 저도 차 박사님 말씀 딱 각인이 됐어요. 다름을 인정하라.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우리 한국의 상황을 우리가 얘기를 나눴지만 진보다 보수다의 문제라기보다도 우리 이영희 선생님의 그 뉴스타파 맨 마지막 장면에 항상 이영희 선생의 어록이 딱 나오더라고요. 진실의 문제다라고 팩트 체크, 거짓과 진실의 문제까지 올 정도로 너무나 이제 가짜 뉴스, 거짓된 정보, 허위와 날조된 북한 이야기나 뉴스들이 너무나 그게 사실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각인되고 보급이 되고 이래서 굉장히 그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이고 어찌됐든 다름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재적인 관점에서 서로 상대를 이해하고 또 다른 거를 수용해야죠. 또 이해해야 되고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가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뭐 이런 어떤 습관적인 그런 좋은 말 말고 과연 이게 꼭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또 좋은 것이냐라고 생각할 때
남북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은 들어요. 특히 우리가 상대를 흡수 통일했을 때, 뭐 적화 통일이 됐든, 적화 통일이라는 말 뭐 잘 북에서도 인정 안 하고 그러지만, 적화 통일이 됐든 흡수 통일이 됐든 상대를 완전히 무력으로 점령을 한 통일이 됐다 해도 완전한 사회주의는 힘들어요. 또 완전한 자본주의도 힘든 거잖아요. 서로 공존하면서 가는 체제가 앞으로 될 것인데, 그야말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통일 이후의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갖고 나가야 되는가를 그림을 그리면서 비전을 꿀 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정치 새뿌리들, 풀뿌리 그 정치인들, 군소동장이지만 그런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져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빨리 그제 시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다른 말을 많이 했네요. 북한 얘기를 메인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연말에 성탄절쯤 돼가지고 이제 북이 미국한테 그렇게 요구를 했죠. 새로운 방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갈 것이다. 마이웨이, 뉴웨이 할 것이다라고 이제 공언을 하고 여러 번 그렇게 북의 관료들이 성명도 발표하고 뉴스에도 났기 때문에 사실 25일 날, 24일 날 긴장했어요. 여러분들도 긴장했죠. 24일 날 이분날이나 또 25일 날 성탄절 날 혹시 미사일이라도 쏘는 거 아닌가? 그만큼 우리가 북에 대한 메시지에 그렇게 해석력이 약한 겁니다. 북에서는 꼭 25일 D-Day를 찍어놓고 미국이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뭔가 무력으로 액션을 취할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미국이나 또 우리 남쪽에 또 해외의 우리 한인들은. 그러나 사실 북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죠. 사실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미국이 지금 두 번의 회담에 보여준 그런 결과를 놓고 볼 때 더 이상 진정성이 없다라고 여겨졌고, 특별히 이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도 계속 특별한 방안이나 또 어떤 내재적인 접근으로 서로 소통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북에서는 이제 우리가 우리대로 핵 보유국이라고 하는 우리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자력 갱생,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집중하고 또 하여튼 자주적인 발전, 자주적인 그런 자립경제 발전을 주력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천명을 한 거죠. 사실 25일 날 지나고 나서 안심이다, 별일 없네, 이제 북한도 뻥만 튀기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2차 하노이 회담 때도 북은 그런 거죠. 북이 뭐 아쉬울 게 없죠. 사실 핵 보유국가가 됐고, 핵 보유국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준하는 그런 국제 외교력을 가지고 있고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뭐 전략국가가 된 거니까 두려울 게 없었는데, 미국이 먼저 제안을 적극적으로 해서 회담이 시작이 된 거고, 너희들이 진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어린이들이나 인민생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제재만 풀어라.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건데, 그것을 하노이 회담 때 볼턴이나 트럼프가 그걸 뒤집어 엎고 장난질을 친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진정성을 잃어버렸고, 아무튼 지금은 북미 회담 또 남북과의 남북관계 회담 이런 모든 거에 있어서 답보 상태, 거의 지금 지지부진한 아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최악의 지금 상황에 도래됐는데, 저는 이제 북이 미국과의 어떤 협상이나 큰 어떤 소통의 이제 정책을 접어두고 이제는 핵 보유 국가로서 전략 국가로서 계속 올 한 해도 꾸준하게 진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측을 해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들 뭐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북한의 핵 문제가 현재 가장 큰 문제인데, 어느 한쪽에 뭐 북미 관계 혹은 남북미 관계다 통틀어 어느 한쪽의 주장만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이고 한쪽만의 양보를 강요할 수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 좀 더 우리가 이 주제만으로도 또 한두 시간 토론회를 해도 모자랄 정도인데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닙니다. 네 번째 주제의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좀 조금 오버하겠습니다. 안태영 박사님 남북 문제 한번 정리해 주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간단히 제 방식대로 정리를 하자면 제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전도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사실 한반도 프로세스가 작년부터는 좀 답보 상태죠. 어려운 점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직 지금 한국의 어떤 정당, 다른 정당,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제외하고는 이만큼 한반도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해서 원칙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청사진을 제시한 정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들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부의 그 3No 정책입니다. 여러 번 천명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과도 관련이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 우리 한국은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체제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두 번째, 우리는 북한을 흡수통일할 생각이 없다. 흡수통일하지 않겠다. 세 번째, 북한에 대한 인위적 통일도 우리는 반대한다. 그리고 그러면 그 대신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제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비핵화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이루고 그 바탕 위에서 남과 북이 공존하고 또 공영하고 공동 번영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쌓고 상호를 존중하면서 점차적, 단계적 합의의 통일을 이루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금 우리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달성에 대한 가장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다시 우리의 본래 주제로 돌아가면 진보 평화 세력이 집권해야만 이런 좋은 일을 다 할 수 있다. 전체 취지는 그건 거죠, 안 박사님? 그럼 마지막 주어진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주어진 주제는 간단하게 자기 소회 혹은 어떤 다짐이어도 좋고요. 마지막 주제는 우리가 그러면 해외 동포로서 해외 어떤 진보라는 레이블을 달고 있는 해외 동포로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나, 한반도에 우리 고국의 평화 진보 세력이 지속적인 집권 세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동포로서. 이건 특별히 토론의 여지가 없이 자기의 소회들을 돌아가면서 한 번씩 말씀해 주시는데, 린다 씨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33년 전에 이제 이민 와서 저는 시민권자여서 한국에 투표권이 없어요. 그리고 살은 기간으로 봐도 미국에서 더 많이 살았는데 이 눈과 귀와 마음은 항상 대한민국을 향하고 있는데, 저희 해외 동포들이 한국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데 미국 정치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지 이런 남북 문제라든지 북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많이 해결될 것도 같고, 또 아까 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국에서 많은 부분 또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전시 작전권도 갖고 있고 미군도 지금 70년인가요? 주둔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그 방위비 분담 얘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려면 우리가 해외 동포로서 한국 정치도 물론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미국 정치에도 관심을 갖고 또 열심히 또 투표도 하지만 어떤 정치인이 우리의 이런 생각과 우리의 의견을 대변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지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셸 박 스틸 아시죠? 한국 유명한 정치인, 한국의 정치인이죠. 미국인이죠. 어디다 기고했나?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했나? 이그제미너에다 기고를 했나요? 대한민국 지금 문재인 정부를 아주 비판하는 기사를 이제 기사가 아니고 기고를 했는데 제목은 한반도 비핵화에 문재인 정권이 지금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된다는 그런 취지의 글을 아주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옆에 계신 안태영 박사님께서 먼저 그 내용을 다 파악을 하시고 이제 많이 알리셨고
여기 계신 곽태환 박사님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도 쓰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한국에서 같이 태어났다 그리고 생긴 게 한국 사람이다 이런 이유만으로 그런 정치인들을 미국에서 뽑아준다고 하면 우리의 이렇게 입장과 우리의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중앙일보 기사를 어제가 나왔나 오늘 보니까 그 글렌데일 시의원 이제 선거가 있는데 3월 3일에 예비 선거가 있는데 그 폴라 디바인이라는 시의원이 있어요. 예전에 글렌데일 시장도 하셨고 지금 현직의 시의원인데 재선 도전하시는데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그 극우 세력이나 일본 정부의 그 방해 그 소녀상을 철거하려는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그 지키신 분이란 말이죠. 이분은 외국인이지만 우리한테 이렇게 이료 분이시고 미셸 박스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반도 프로세스에 오히려 위배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해외 동포고 미국에서 그 투표권을 갖고 있는 시민으로서 어떤 사람을 과연 우리가 뽑아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좀 고민을 해봐야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미셸 박건에 이어서는 우리 안 박사님 또 마지막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고 우리 동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네, 아니 그 뭐 우리 린다 리 선생님께서 잘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이제 제 기고문이 실리지 않았지만 그렇게 방금 하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인 정치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우리 한인과 한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비한인이라도 오히려 한국과 한인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을 뽑는 게 그게 한인 정치적 신장이다. 그 말씀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왜 우리가 지금 미국 LA에서 한국의 총선, 한국의 대선, 한국의 정치 상황을 이야기하는가. 저는 이 한국의 민주주의의 유지 발전과 우리 여기 한인 커뮤니티의 발전, 한인 정치력 신장이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계속 유지 발전되고 사회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이 될 때만이 우리도 거기에 그 힘을 기반으로 미국의 한인 정치적 신장이라든지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위상이 높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얼마 전에 봉준호의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사계 부분 상을 벌써 수상하니까 우리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의 위상, 문화적 위상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2세들의 정체성이나 그런 자긍심과도 관계가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또 잘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린다 선생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동포로서 또 우리가 미국 정치에도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야, 왜냐하면 한반도 프로세스에서 또 중요한 당사국이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변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일들을 좀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두 분의 취지가 잘 전달됐으리라고 믿고요. 최 목사님 마지막으로 예. 실명을 뭐 거론해도 괜찮겠죠. 여기 유명한 임대순 박사라고 있어요. 연세위장내과. 이분이 가끔 라디오 컬럼을 해요. 나 깜짝 놀랐어요. 한 달이 안 됐는데 라디오를 딱 틀고 우리 딸내미를 라이드 하러 이제 가고 있는데 나오는데 그 자기는 뭐 비타민 D 박사고 위장내과 의사니까 그것만 하면 되는데 완전히 100% 이 북한 왜곡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판문점 통해서 넘어온 그 귀순 용사 뱃속에서 기생충이 수백 마리가 덜덜 끓였는데 못 사는 나라고 저건 나라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냥 뭐 의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듣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요. 내가 한국에만 강연을 갈 게 아니라 우리 미주 동포들을 위해서도 좀 더 강연에 힘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 아까 뭐 미셸 스틸박 그 얘기를 했지만 그분은 내가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던 분이에요. 처음이 아니거든요. 이번에 그 기고한 게 계속 그분은 발언하는 것마다 북에 대해서 완전히 그 북맹 수준조차도 안 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예의도 그렇고 임대순 박사도 그렇고 많은 우리 동포들이 미주 동포들이 아직도 북을 적대 세력으로 알고 있고 냉소 세력으로 냉소 세력으로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끝으로
여러분에게 좀 고백하고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 재미동포들은 북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또 특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주권만 있으면 갈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떤 우리 미주동포의 특권이자 하나의 또 의무이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북을 가서 북에 대한 팩트를 본 것을 그대로 우리 남쪽 동포나 미주 동포들에게 좀 제대로 알린다면, 그 적대 세력, 냉소 세력, 비판 세력들이 어떤 이해 세력, 우호 세력, 궁극에는 소통 세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분기에 한 번씩 1년에 4번 한 달 일정으로 한국에 가서 빠듯한 일정으로 강연을 합니다. 강연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북을 좀 객관적으로 알리고, 강연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만남과 교류, 소통과 통합, 유대와 연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민족공조에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남과 북이 유일하게 통일될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민족공조가 남과 북이 이루어져서 그 민족공조의 힘을 가지고 4개 관련된 4강국을 국제공조에서 우리가 압도를 해야 그 우리가 통일에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통일에 이룰 수가 있는데, 그 남과 북의 민족공조 자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삐그덕거리고 소통이 안 되고 이렇게 서로 분열이 되고 남과 북이 지금 엇박자가 나는 건데, 민족공조를 위한 정당, 민족공조를 위한 대통령, 민족공조를 위한 정치인,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전체 토론을 마감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남희, 예. 사회자한테 도전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남희 교수께서 한번 마지막 총괄적으로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이 정리가 끝난 뒤에 여러분들의 그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뭐 일단 토론이 좀 길어져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질문을 하실 때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정말 내가 오늘 이 질문을 안 하면 얹혀서 집에 가서 잠을 못 자겠다 하시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있는 분들만 질문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이 빨리 정해진 시간 내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발언 이남희 교수께서 해주시죠. 제가 뭐 총정리할 주제는 안 되는 사람이고요. 그냥 재미있게 동물의 왕국식으로 한번 끝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푸친 멍키라는 원숭이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한테 뭘 시키고 잘하면 포도를 줘요. 그리고 바로 옆에 어떤 친구 카푸친 멍키가 보고 있다가 계속 똑같은 걸 시켜요. 그럼 잘하면 또 포도를 주면 맛있게 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얘한테 고구마를 주는 거예요. 그럼 손해잖아요. 여기에 그 고구마를 받아먹은 멍키의 그 행동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떤 멍키는 쟤는 맛있는 포도 주고 왜 나는 맛없는 고구마 좀 집어 던지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멍키는 이거라도 어디냐, 고구마라도 맛있게 받아먹는 멍키들이 있어요. 어떤 멍키는 지껏 먹고 옆에 것까지 가서 뺏어 먹는 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차는 다양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남의 나라에 와서 이민 생활을 이렇게 해나가는, 그러나 여전히 아무리 오래돼도 한국 사람일 수밖에 운명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 우리는 고구마를 받으면 집어 던지는 멍키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게 우리다. 계속 우리가 우리면, 그러면 우리가 결국 바라는 꿈꾸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다소 추상적인 그런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진짜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 같아요. 간절히 원하는. 자, 여러분 내부 패널에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감사의 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누가 제가 제일 젊어 보이는 누구 마이크 심부름 좀 시키려고 그랬더니 예, 우리 정상 목사님 마이크 심부름 좀 해주시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서 우리 패널을 특히 지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난 당신의 말에 동의합니다 혹은 동의하지 못합니다라고 해서 예. 예? 잠 못 잘 사람 얹힐 분 있으면 예. 꽉 막혀 이 말씀 안 하시면 잠을 못 주무실 분데. 네, 저는 황호입니다. 원래 질의응답 시간을 제가 제일 싫어하는데 그때 오늘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선 이제 2개월 남았는데 총선 이제 2개월 남았는데 300명 땅 따먹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안 박사님 말 맞다나 진보 보수의 이념 대결이나 우리 최 목사님 말로 통일 반통일 세력까지 뭐 이게 이슈가 돼서는 그 300명 그 땅 따먹기가 뭐 별로 오늘 와닿지가 않아요. 과연 어떤 이슈를 이게 이슈화 시켜서 300명 중에 그래 과반수가 우리 진보 세력이 돼야 할까라는. 누구 근데 특별히 지목? 특별히 그냥 하시고 싶은. 우선 질문의 취지는 이해하셨죠? 지금 다 좋은 말씀들 해주셨지만 선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선거 공학이나 선거 논리에 의해서 표가 갈려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진보 세력을 지적할 수 있는, 표를 응집할 수 있는 어떤 아젠다 이슈가 있느냐, 뭐 그걸 물어보시는 거 맞죠? 네. 예, 정리 잘했죠? 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표정 보니까. 저는 일단 그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게 사실상 촛불혁명의 힘이거든요. 그 국민적인 여망과 기대를 안고 출범을 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부족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보면 좀 미진하다는 측면도 있을 텐데, 그거를 허심탄회하게 이거는 정말 했어야 되는데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거를 완수하려면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에게 표를 몰아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면 지금 다른 뭐 정당, 지금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통합하는 몇몇 정당과 지금 뭐 자기 본인의 이름을 정당에 넣으려다가 실패한 그 정당 등등 도저히 이 촛불혁명을 완수할 정당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적폐를 청산하고 촛불혁명 완성할 정당에게 투표를 하느냐 아니느냐, 정말 과거에 그런 어떤 분단에 기생하는 그런 정당에 투표하느냐, 아니면 그래도 계속 사회 개혁적인 의제를 밀고 나갈 수 있는 정당에 투표하느냐, 요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당의 입장에서는 이 슬로건으로 내놓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번 총선은 뭐 한일전이다, 뭐 이런 말 괜찮은 것 같아요. 총선은 한일전이다, 뭐 이것도 괜찮고요. 뭐 저도 사회자지만 뭐 한 말씀 하자면, 그 우리가 아까 진보는 가치지향적이라고 했는데, 물론 선거의 직면에서는 가치보다는 사람들을 어떻게 자기들을 편으로 끌어들이는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정부의 대처 능력, 혹은 실제로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지표상으로는 다 좋거든요. 경제 지표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한일 문제 이런 것들 가지고 좀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게 총선에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좀 주제 넘은 답변을 드려봤습니다. 혹시 뭐 다른 답변 있으세요? 예, 그럼 뭐 정리가 되셨어요? 영들. 예. 예.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예. 미국 정치계에서 한국 사람이면은 다 우리 한국 사람의 편이 되지 않을까,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느꼈으니까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일일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 되시는 분들이 신문지상이나 그런 쪽으로 많이 기고를 해주셔서 좀 알려주셨으면은 고맙겠고, 또 한 가지 부탁은 우리가 대의적인 이렇게 많은 포부와 끔들을 가지고 계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번 총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총선에 이기려면은 우리가 어떤 대책을 해야 될까,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이럴 땐 전 사회자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저는 예, 우리 박신하 목사님. 예. 그리고 언론 문제는요. 지금 우리 여기 안태영 박사님도 그렇고 곽태환 박사님도 그렇고 많이 기고를 하셨는데, 특별히 미셸 스틸박 건에 대해서. 기고를 한 분은 우리가 알았지만은 새로 나온. 근데 언론에서 받지도 않더라고요, 그 원고를. 그렇죠? 받지도 않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박신하 목사님. 예. 네, 저 박신하고요. 여기 네 분의 강사분들 내용 하나하나씩 저는 다 마음에 들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들으면서 항상 두 가지가 나온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건 맞는데 문제가 장이나 뭐 보수의 성격이라든지 그런 거 얘기 나오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었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볼 때 결국은 제 개인 경우로는 1980년 민주화 5.18 항쟁이 있었는데 한 8년 동안 말이죠. 저도 뭐 여기 오래 있으니까 역사 공부가 좀 돼서 캐치하는데 8년 동안 거의 사람들이 그쪽에서 5.18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할 수 없었다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제가 배웠어요. 그리고 그것이 북한에 대한 한국에 대한 실망과 그다음에 그 문제점 역사 공부가 많이 인식이 새롭게 되고 그다음에 북한의 우리 한국의 문제가 이제 남북의 그래서 이제 통일 문제가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은 이제 그때 그 세대가 그 세대가 모든 사회 모든 정치의 지역에서 다 일을 해서 인식이 이렇게 되지만은 역시 전체적으로 볼 때 역사 인식이 굉장히 아까 다르다는 얘기 나왔어요. 다르게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 알게 되면은 다르게 인식되고 그래서 이 뭐랄까 가치도 제대로 찾고 또 더불어민주당이나 하여튼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을 아는데 진보는 좀 달라도 이 보수는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역사 인식을 제대로 시켜주지 않았는데 외국된 것까지 그대로 나오고 언론이 그래서 그게 여파가 이제 언론계 뭐다 그렇게 나오는데 인식이 전환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것을 새롭게 말할 때는 역시 의식 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 역시 지금 역사 의식을 했다가도 많이 부족해요. 한국도 그렇고 여기 동서사이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최 목사님 말씀하신 거는 하나로서 유족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역사 그다음에 남북을 알아야 되고 몰라서 다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한국 총선에 우리가 관심 당연히 가져야 되고 이래야지 여기가 여파가 그들이 연결되니까 그러면은 미국에 사는 시민으로서 아까 최 목사님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영주권이면은 북한에 가서 알고 알려주는 거 그것도 하나의 공헌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아까 몇 분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여기 미주 사회의 민주단체들 많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연합해서 보이스를 내는가 저는 그걸 좀 보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은 뭐 질문이라기보다 이제 바람을 말씀해 주셨죠. 네.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한국은 물론 이해가 되지만은 여기에 보이스를 어떻게 내고 미국 사회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 많이 몰라요. 예,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또 해야지 우리가 같이 쌍방으로 얘기를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최 목사님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하고 모든 행사를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질문 하나 하려고 했는데 빨리 하셔야죠. 아니요 가지고 있다가 요거 먼저 말씀하시고 정리해서 예 조금 너무 뜨거워졌기 때문에 그 시 한 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낭송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시인데 짤막한 시예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누구십니까? 네, 정현종 시인이 쓴 그 섬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패러디해서 쓴 시 또 짤막한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사이가 있다. 그 사이에 있고 싶다. 양쪽으로부터 돌멩이가 날아왔다. 이 박덕규라는 분이 쓴 그 사이라는 시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토론을 하는 그 목적이 상당히 큰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번 4.15 선거를 우리가 어떻게 진보 전형에서 이길 수 있는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이념적인 철학적인 이런 토대 이런 것들 뭐 다 얘기하고 있는데 선거에 얘기해야 한단 말을 지금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선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수와 진보만 하는 게 아닙니다. 보수와 진보 사이에 있는 중간 계층의 마음을 얻어야 그 선거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진보같이 아무리 깃발을 내걸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간다 해서 온 국민 여러분 다 같이 따라올 것 같아요? No. 그건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사실은 진보 보수 이런 이제 얘기가 아니라 원래 우리가 의도한 대로 4.15 총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중도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표심을 잡아야 하는가 보다 실제적인 이런 얘기를 좀 더 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우리 정찬일 대표님도 당부에 말씀해 주신 거고 우리 박신하 목사님에 대한 질문에 간단하게 대답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손 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좌파라면 왼쪽만 쳐다보고 근데 오른쪽도 좀 쳐다보면서 하시. 지금 제가 너무 우리 김기대 목사님께서 시간에 쫓겨가지고 9시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 관련해서 자꾸 말씀하는데 이 좋은 기회에 좀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그 아까 우리 정 선생님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 나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은 나는 꼭 2가지 질문만 할 테니까 그 내 질문은 김기대 목사님한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좀 쳐다보지 말라. 그렇지. 정신 바짝 좀 차리시. 근데 지금 그 주제가 진보 평화 세력이 이겨야 된다는 건데 그게 그 당연한 이야기고 지금 당연 이 이야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하면 이기겠느냐 하는 우리 김 선생님 말씀 중도 세력을 어떻게 포섭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그다음에 이러한 그 측면에서는 전혀 우리가 다루지 않는 걸로 내가 생각이 되어서요. 그래서 너무 많은 시간을 그 보수와 진보 개념 문제에 대해서 허둥지둥 하신 그런 모습을 내가 봤는데 이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는요 이슈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커스를 이제 자꾸 그 개념 문제에다가 하다 보니까 이 지금 남은 시간을 너무 딴 데 활용했다는 그런 기분이었기 때문에 나도 한마디 해야죠.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첫 번째 질문은 그게 앞으로 우리가 연구해야 될 건 어떻게, how to 이게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린달리 우리 의원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지금 미주중앙일보도 완전히 이 오른쪽으로 돌았었어요. 내가 알고 있던 그 한 10년 전 중앙일보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공개적으로 편집국장이라는 사람이 막 누굽니까 이름 갑자기 미셸 박을 막 지지하는 발언도 하는 그런 그 중앙일보가 돼버렸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한인 사회에서 과연 이 한국 정부의 정책과 반대되고 있는 이런 캔디데이트를 우리가 지지해야 하나 하는 거. 뭐 때에 따라서는 다 지지하지 말자고 다들 말씀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그건 지지하지 말자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지지하지 않느냐 하는 그 방법론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면에서 좀 더 실질적이고 정책적이고
지금 4.15에 우리 진보 세력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두 개 다 우리 두 개 다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좀 정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하나 좀 할까요? 평통에서 따로 저도 하시면 안 같은 됩니다.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같은 맥락인데 저는 한국의 정치 공학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 보수를 떠나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진보 보수 진보만 무조건 이기고 보수는 무조건 이긴다는 그 공학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정책 대결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인물 중심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보도 깊이 들어가면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실용적 진보가 있고요. 비실용적 진보가 있어요. 그런 것도 실용적 진보가 무언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이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네 분 우리 박신하 목사부터 시작한 네 분의 질문을 제가 사회적으로서 이제 다 통합해서 정리를 하면 중도 세력을 어떻게 포용해 나갈 것이고 미국에 있는 진보 세력들끼리 어떻게 연대해 나갈 것인가의 질문인데요. 그건 끊임없는 숙제로 남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이 주최 측에서 정한 이 토론의 주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세력을 우리가 일단 진보라고 일단 네이밍을 한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얘기가 시작된 거기 때문에 중도 세력을 어떻게 포용해 나갈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 그건 문제 아주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정말 중도란 게 있느냐, 한국의 진보가 진보를 대표하고 있느냐, 한국의 보수가 보수를 대표하고 있느냐, 이게 또 다른 토론거리가 되거든요. 사실 진보라는 건 아주 층위가 다양합니다. 젠더 이슈가 따로 있고요, 환경 이슈가 따로 있고요. 요즘 특별히 젠더 이슈가 많잖아요. 요즘 한국 사회에서 이런 거 다 건드리다 보면 밤새도 모질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최 측에서 정한 4.15 총선에서 그래도 현재 집권당이 어떻게 재집권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인가의 주제를 둔 토론회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좀 미진한 게 있으면 또 이런 평통이나 이런 데 이제 건의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더 좀 다양한 의미의 그런 또 다양한 층위의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 사회를 봐주신 우리 김미도 목사님 감사하고 우리 패널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또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김용현 회장님 잠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우리가 폐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통은 이런 그 행사는 그래서 식사를 이 토론회를 한 다음에 하면 어떠냐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하고 토론을 했거든요. 왜 식사를 먼저 하는 게 위험하냐면 보통은 식사를 하면은 거의 한 3분의 2는 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특별한 일입니다. 식사를 하신 분이 한 분도 가지 않으시고 그대로 남으셔가지고 끝까지 9시까지 끝날 예정이었었는데 9시 10분이 되도록 자리를 꼼짝 않고 지켜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정말 아까 김미대 목사님이 결론처럼 얘기하셨지만 왜 우리가 이번 4.15 총선을 꼭 내일로부터는 꼭 2달이 남았습니다. 왜 이겨야 되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다짐해보고 또 우리가 정말 그런 각오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그 자리로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 가셔서 그런 그 계획 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내일 모레 사이에 그 지역구가 이제 대강 나오는데 약한 지역을 돌면서 지원해주고 오겠다는 분도 계시고 또 뭐 그게 쉽지는 않지만 서울의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돈으로 좀 지원해주고 오겠다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그런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또 아무것도 안 하셔도 여러분들 마음속으로도 기원하고 기도하시면서 꼭 이번에 민주평화 세력이 집권해야만 그 나라가 제대로 된다 하는 그런 어떤 결의 다짐만 되셨어도 오늘 토론회는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김기대 목사님 그리고 네 분의 패널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LA 진보단체 연합 대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편안한 길 잘 살펴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나왔으니까